제가 볼 때는 지금 전세 시장의 사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전세 시장이 만만치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조목조목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성공 투자 정창래입니다. 자, 여러분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요즘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건강이 최고랍니다. 건강에 항상 신경 쓰시고요. 오늘 강의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주택 시장에서 전세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전세 같은 경우가 지금 작년과 재작년 가파르게 오르다가 최근에 보면은 지금 이제 전세 시장에서도 좀 이제 뭐 전세 물건도 많이 쌓이고요. 그래서 전세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아주 안정적으로 좀 보입니다.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이제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면 매물이 이제 적체가 되었다. 그래서 상승세가 둔화되고 이제 전세 시장에 공급이 수요를 옷돌고 있다.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학군 수혜지죠. 학군 수혜지인 뭐 대치동이나 목동 등 수요 탄탄한 학군지도 매물이 급증을 하고 있다. 전세 물건이 좀 급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전국에서 전세가 가장 많이 오른 제주도도 지난해 말부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서울도 뭐 4주 연속 지금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1,618건으로 같은 해 8월 말과 비교해 보면 31.5%가 늘어났다. 전세 물량이. 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학군 수요로 겨울방학 이사철에 거래가 활발한 강남구 대치동하고 양천구 목동 역시 매물이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대치동과 목동은 각각 1294건, 342건으로 이제 40%, 105% 정도 이제 전세 물량이 상당히 많이 급증을 했다. 그래서 전세가가 지금 전세 시장이 지금 상대적으로 아주 지금 안정적이다. 이런 이제 뉴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을 보면요. 이제 전세 수급 지수입니다.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지금 보면 이제 전세 수급 지수가 높을수록 이제 전세 공급이 없는 거고 앞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전세 수급 지수가 이제 100을 중심으로 해서 100 이상이면 공급이 부족한 거고 100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공급이 충분하다는 비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전세 수급 지수를 보면 지금 서울권 같은 경우가 지금 작년 이제 3, 4분기 때 최고점을 찍었죠. 그때 뭐 전세 수급 지수가 거의 180까지 갔었으니 180 이상까지 지금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뭐예요? 전세 수급 지수가 상당히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 도표를 보면은 2019년 한 2년 6개월 전에 이제 전세 시장 정도의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이때부터 이제 전세 가격이 많이 뛰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세 수급 지수도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 전세 수급 지수만 보면 시장이 상대적으로 아주 안정적이다. 라고 좀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하고도 또 임대 시장하고도 이제 좀 이제 많은 관련이 돼 있죠. 자, 우리가 금리가 이제 인하되는 시기, 그러니까 저금리 시기에는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를 합니다.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전세로 받아서 그 전세 보증금을 뭐 은행에 예치해봤자 크게 실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시장에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수요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다 보니까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도 주거에 대한 비용이 크게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전세 수요는 증가를 하는 거죠. 즉, 전세 공급은 감소를 하고 전세 수요가 증가를 하면 뭐예요? 전세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또 반면에 이제 최근에 지금 이제 금리 상승기잖아요. 올해도 지금 이제 기준금리를 2번 내지 3번 정도는 올릴 것 같은데요. 예상이. 자, 이제 금리 상승기에서는 금리가 이제 상승했을 때는 전세 공급은 되려 반대로 이제 증가를 하겠죠. 왜?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는 보증금 받아서 내가 은행에 예치해도 좀 이제 될 것 같아요. 그죠? 예치해도 뭐 될 것 같으니까 전세 공급은 자연스럽게 좀 증가를 하겠죠. 반대의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전세 수요는 어때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차라리 내가 월세로 주는 거하고 전세자금 대출 받아봤자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월세로 사는 거하고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사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경우에 성과가 생기는 거죠. 아니면 월세 비용이 월세에 대한 부담이 더 적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뭐예요? 전세는 자연스럽게 수요는 감소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금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상승기에 있으니까는 전세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세 시장의 사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 전세 시장이 만만치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뭐 정책적인 환경도 있고요. 이런 거 이제 금리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조목조목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해야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면 전세가는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한번 보면요. 현재 전세 시장을 보면 작년 하반기에 전세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매매 시장 자체도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죠. 예, 근데 전세 시장도 따라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이 양극화라는 게 5분위 배율. 그러니까 이 전세와 이 매매 시장은 5분위로 놓고 보면, 자, 전국 아파트 평균 5분위 배율. 그러니까는 하위 20%하고 상위 20%의 배율을 보면 지금 어때요? 지금 이제 매매 시장도 양극화가 좀 많이 이루어졌죠. 예, 전세시장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전세시장 같은 경우도 더 지금 하위 20%와 상위 20%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죠. 이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벌써 양극화가 지금 많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지금 데이터로 놓고 보듯이 매매시장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역시나 전세시장도 상대적으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의미냐면 상대적인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전세시장은 더 많이 올랐어요. 반면에 하위 20%, 상대적인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 전세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대려 내려간 데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려 이 격차가 상당히 지금 커져버린 거죠. 격차가. 예, 그래서 매매시장 양극화에 이은 전세시장도 지금 양극화가 되고 있다. 예,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요인들을 보면, 그러니까 전세시장이 좀 앞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적인 요인들을 보면, 자, 일단은 좀 뭐 이런 뭐 세금적인 거죠. 이런 양도소득세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강화됐잖아요. 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예, 우리가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주 요건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면서, 예,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 10년을 채워야죠. 예,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에 2년 거주 요건들이 있으니까, 과거보다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한 시기에,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절세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거주 요건을 채우려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1세대 1주택자도. 예, 그러니까 그런 매물들이 시장에 안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예,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 대비 시세에 따라서 거주 요건이 있잖아요. 보통 뭐 2년에서 5년 사이에 거주 요건이 있거든요. 즉,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먼저 분양받았다가 좀 전세 내놨다가 나중에 입주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정 기간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반대로 이거를 이제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주 요건이 강화되니까 전세 물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전세 물량들이.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나 아니면 보유세가 강화되니까 지금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죠.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강화되는 거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다는 거는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거지만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이런 보유세 부담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최종 소비자인 임차인한테 세금을 전가를 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세금을 전가를 시키려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면서 월세로 이제 받아서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을 충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전세 시장에서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세 공급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크게 축소했죠. 그렇죠? 우리가 임대사업자라는 거는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8년짜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10년이잖아요. 근데 8년짜리 과거의 장기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8년 동안 임대사업자 기간 내내 5%를 계속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줬던 거거든요. 근데 임대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최근에 2+2로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만 5% 룰이 적용이 되지만, 근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되고, 또 아파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니면 단기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만 채우면 자동 말소가 돼버리니까 굳이 5% 채울 일이 없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된다. 싼 전세 물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싼 전세 물건들이.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때문에 가격이 저렴했던 이런 전세 물건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지금 계속 이제 자동 말소가 계속 돼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중기적으로 보면
이제 재개발 지금 활성화 정책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서울시의 신통기획도 마찬가지고 신통기획 끝나자마자 또 공공재개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도 마찬가지로 다 재개발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서울 도심에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진행이 돼버리면 이 서민주택들이 집중적으로 멸실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지역들은 노후는 됐지만 어떻게 보면 임대가가 낮은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이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는 도심 내 서민주택이 점점 줄어드니까 임대 물량도 당연히 급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개발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하지만 기존에 있던 낡은 주택을 다 철거를 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움이 좀 가중이 되는 거죠. 왜? 싸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들이 점점 줄어들어 버리니까. 예, 그런 거를 다 부수고 새 아파트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또 재개발도 활성화되면 이주 수요라든가 이제 대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에 따른 임대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와 관련돼서 약간 제가 좀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지금 사실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든 공공재개발이든 민간재개발이든 어떻게 보면 이주 대책에 대한 계획들이 사실은 애매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재개발을 할 때는 이주 대책을 세우거든요. 왜? 주변으로 이주를 하니까 그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수요를 감당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보면은 뉴타운이나 이렇게 뭐 광역적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들, 한꺼번에 개발되는 지역들 없잖아요. 순차적으로 가죠. 순차적으로. 이런 광범위한 지역을 한꺼번에 개발을 시키면 주변에서 이주 수요를 감당을 못 하니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근데 지금 이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재개발을 빠르게 시작하는 신속통합기획,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지금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주 대책에 대한 대책들이 과연 어떻게 지금 세워질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또 앞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자, 우리가 2020년 7월 달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그때 이제 계약갱신에 썼던 물건들이 더 이상 이제 계약갱신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이제 2+2가 이제 다 쓴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겠죠. 예, 그럼 이런 물건들은 계약갱신에 썼던 물건들이, 행사 물건들이 시장에 나와주면 또 이제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2년 전 전세 가격이잖아요. 2년 전보다 좀 전세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요. 또 이런 것들이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 또 전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세금적인 부담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니 이제 가속화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올해 입주 물량이 지금 어떻게 보면 2년 전 대비 거의 반토막이거든요. 2년 전 대비. 입주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년에도 더 하고요. 2023년도에도. 그러니까 입주 물량은 계속 줄어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예를 보면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게 주변으로 많이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파급력이 상당하거든요. 자, 그런데 입주 물량이 계속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세 시장 완벽하게 잡으려면 전세 물량이 많아지면 돼요, 시장에. 예. 그런데 아까 그 정책적인 요인들,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이제 전세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전세 시장이 또 양극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 상승기에서는 전세 공급은 이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전세 수요는 감소를 하면서 전세가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시장의 양극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계속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선호도가 낮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임대가 하락이 좀 이제 가파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수도 생기겠죠. 자, 그런데 상대적인 선호도가 높고 그 다음에 주택 보급률이 낮은 지역들, 자가 보유율이 낮은 지역들, 그래서 임차인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드니까 여기에는 전세 시장이 양극화되면서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아주 전세 시장은 좀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인데 이런 정책적인 요인들이라던가 금리라던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앞으로 전세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됐든 제가 오늘 전세 시장을 말씀드린 거는 이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미래에 대한 가치가 가격에 반영이 된 이제 가격이 매매 이제 가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전세라는 거는 지금 현재 사용 가치에 대한 가격이 반영된 게 전세가입니다.
이 사용 가치에 대한 전세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매매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전세 시장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전세 시장에 대한 좀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전략을 짜시는데 좀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고민 많으시죠? 자, 이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예, 뭐, 갈아타기든 투자든 아니면 소액 투자든 뭐 이런 것들, 예,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은 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예,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저희가 최대의 솔루션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는 예, 여기까지 하고요. 2020년 새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